두 번째 출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짜내서 저희 시험 대비 총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네, 빨리 우리 센스쟁이 은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습 영상 찍어주기 위해 이렇게 센스 있게 이곳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잘 가시고요. 자, 우리 바로 또 내용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유역의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착한 사람만 보이는 아마 세계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지금 무슨 나라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인도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요, 그렇죠. 서아시아 지역 이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유럽 지중해가 저쪽에 보이네요. 오늘은 이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문명입니다. 4대 문명은 항아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쪽에 한번 이집트 문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집트 문명입니다. 종이치 멋대로 치네요. 다음 10분인데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 문명은 이제 네, 여러분들이 종소리 지금 굉장히 많이 웃고 있겠죠? 한석 뭐 이리 올래? 네. 이집트 문명은요,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나일강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피라미드, 그다음에 뭐 미라, 그다음에 사자의 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내세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됩니다. 왜 이집트는 내세적 세계관을 갖추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폐쇄적 지형 때문이에요. 즉 외부의 민족의 침입이 없게 되면서 이들은 계속 같은 민족들이 살아가게 되는 특징을 갖추게 되는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의 관계 사업을 하게 되면서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신정 정치, 자기는 태양의 아들,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집트는요,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요, 우선은 이제 글자로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형 문자를 어디에다 적었냐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적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요. 뭐 태양력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뭐 사자의 서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했었죠.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의 옆쪽에 보시면요, 이쪽에 바로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그렇죠,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죠. 그 사이에 하나의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집트 문명과는 조금 대비되는 특징을 많이 갖추게 되죠. 우선 이쪽이 내세적 현세관이었다면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에 굉장히 충실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개방적인 지역으로서 많은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추게 되죠. 여기는 상형 문자가 아닌 바로 수에지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들은 60진법 그리고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특징들이고요. 대표적인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바로 바벨로니아 왕국이죠. 바벨로니아 왕국인데요. 이 바벨로니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고요. 함무라비 법전이 이 시기에 나타나죠. 엄형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보복주의, 눈에는 눈, 얘는 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던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이제 뭐 아무르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수메르인, 아카드, 아무르인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다른 민족들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제가 같이 불러주면서 하면요, 55쪽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여러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쪽 지역을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쪽 지역에는 방금 살펴봤었던 이러한 바벨로니아 세력 말고도 어떤 민족들이 있었냐면 헤브라임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에서 나중에 유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그러한 민족으로서 잘 알 거예요 아마?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식민 도시를 여러 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 기원되는 것도 하고 식민 도시를 만들죠. 해상 무역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그 식민 도시가 바로 나중에 로마와 포에니 전쟁으로 싸우게 되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페니키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세 보이죠. 바로 이 서아시아 지역의 철기 분부를 전해준 그러한 히타이트라고 하는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이제 가장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요, 기마전술과 강력한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 지역의 나라들을 모두 다 통합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통치하냐면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에 결국에는 피지배민족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아시리아는 다시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뭐 리디아 다 외우지 마세요. 뭐 메디아,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라고 하는 이쪽 지역이 이렇게 4개로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자, 아시리아가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을 최초로 장악하지만 금방 다시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4개의 시대를 다시 한번 통일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총 2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앞쪽에 페르시아를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라고 부르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아시리아로부터 교훈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이제 페르시아의 제일 유명한 왕이 다리우스 1세인데요. 다리우스죠. 다리우스 1세인데요. 다리우스 1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근데 여기는 요까지는 이제 아시리아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총독 파견뿐만이 아니라 이 총독을 감찰할 수 있는 바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보내서 이 총독을 감찰하고요. 또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디스에서 니네베 수사에 걸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한 각 길마다 역참제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제 명령이 빠르게 전달되고 물자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왕의 이제 효율적인 통치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이 다리우스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의 이제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인데요.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바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선의 신 아우라마즈다와 악의 신이 싸우는 것을 이 세상으로 보고 자신이 선의 신의 그러한 대리인으로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가 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바로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이쪽 지역을 통일했을 쯤에 이쪽에서 바로 그리스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와 한번 맞붙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자, 잠깐 우리가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 문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에게 문명인데요. 그 에게 문명이 조금씩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형성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 각 폴리스들이 다스리는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스를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폴리스가 형성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 지역의 지형 때문인데요. 그리스 지역이 바로 여러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여러 도시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폴리스들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그리스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대요. 이게 바로 헬레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과 그 다음에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이제 민주 정치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테네는 사실 초기에는 귀족 정치였어요.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해 나갔었는데 바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부유한 평민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빠르게 써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부유한 평민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이라고 하는 군대로 자신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정치인들이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울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있죠? 지금 요거. 자, 보세요. 그래서 요것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 나가는데 처음으로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솔론이죠. 오, 이거 많이 나왔네. 네, 솔론은 이제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적용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참정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참정권을 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도 불만이 있게 되고 평민도 불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자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책이 모두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솔론 이후에 바로 페이시스 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중의 지지를 가지고 바로 독재 정치를 해나가게 되는데 그 정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참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민중의 입장을 대변을 했었는데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 이후에 등장했던 참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리스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 다음 사람이 클레이스 테네스 때에는 이러한 참주 정치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참주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죠. 도자기에다가 참주가 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적어내게 하고요. 시민들이 그 사람들이 6,000표 이상이 만약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시키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클레이스테네스는요 지금까지 혈연을 기반으로 인해서 정치가 운영되었다면 이제 지금처럼 국회의원 뽑는 건 우리가 지역 단위로 뽑죠. 김씨, 박씨 단위로 뽑지 않잖아. 그래서 지역 단위로 500인 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치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에 바로 꽃을 피우게 되죠. 페리클레스 시대에는요, 모든 민회라고 하는 시민이 모인 곳에서 입법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바로 수당제. 그리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요, 이제 임기를 정해두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첨이죠. 추첨제를 통해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러한 민주정치가 꽃피울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쪽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세력이 서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전쟁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마라톤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전투가 아테네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막았었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반 가난한 평민들이 수군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평민들이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의 정치가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민들의 요구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을 막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폴리스들이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델로스 동맹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돈, 금고를 어디다 두었냐면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에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경제력이 이후에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로 이 수장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바로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테네는 경제적 변형, 델로스 동맹으로 경제적 변형을 누리고, 또한 가난한 평민들이 전쟁에서 업적이 있게 되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된 것이 반영된 게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의 이러한 민주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자 바로 그리스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의 라이벌, 바로 스파르타가 되겠습니다.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이 델로스 동맹 세력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겠죠. 여기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잠깐 스파르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스파르타는 원래는 그리스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위에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도리아인이 남하에서 만든 국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취한 정책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를 운영하고 나머지 피지배계층은 헤일로타이들은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부자유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페리오이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공업을 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리스의 패권은 스파르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무너지게 되고, 이제 중우정치라고 해서 일부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바로 대중들의 의견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휩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서 나타난 철학자들이 바로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상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비판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중우정치가 이거는 잘못된 민주정치다라고 비판하면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오히려 스파르타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제 이상국가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엘리트가 통치하는 세상을 플라톤은 꿈꾸게 됩니다. 어쨌든 이 스파르타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았지만 이 스파르타를 다시 한번 몰아내고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가 권력을 잡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쪽 지역에서 이러한 그리스가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위쪽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이쪽을 내려와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리스 지역을 싹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필리포스 2세는 죽게 되죠. 암살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 바로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그리스 지역을 통합한 이후에 어디로 진출하냐? 바로 이 밑에 지역의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쪽 아케메네스 왕조에 침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요, 다시 돌아와 보면 이 그리스와의 이 페르시아 전쟁에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면서 점점 이제 쇠퇴해 가게 되죠. 그러한 때에 그리스 지역을 통합한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1부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